안녕하세요. 유니스 북카페 유니스입니다. 오늘 소개할 책은 한 권으로 독파하는 우리 도시 속 재미있는 역사 이야기 30개 도시로 읽는 한국사입니다. 지은이 함규진, 펴낸 곳 다산북수입니다. 지난 영상에서 소개해드린 서울, 수원, 공주, 천안에 이어 오늘은 전주, 남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도시의 역사를 알면 반드시 그곳과 사랑에 빠질 것이다. 한국인도 몰랐던 도시 속에 숨겨진 새로운 역사 이야기. 고대부터 현대까지 지금의 한반도를 잇게 한 30개 도시에는 역사의 물줄기를 바꾼 중대한 사건부터 그곳에서 삶을 이어온 민중들의 모습까지 곳곳에 녹아 있다. 하루 한 도시 가볍게 여행을 떠나듯 책을 펼치면 우리가 미처 몰랐던 도시의 어제와 오늘을 섬세하게 통찰할 수 있을 것이다. 자, 그럼 책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도 유니스 북카페에서 좋은 시간 되세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사랑입니다. 전주, 풍패지향의 문화관광도시. 전라북도 도청 소재지이자 전북 제1의 도시인 전주는 면적이 205제곱킬로미터로 인구는 65만 명을 조금 넘는다. 면적으로는 대한민국 도시 중 66위이고 인구로는 17위로 면적에 비해 인구가 많은 편이다. 전통적인 유적이 많은 조선의 풍패지향, 전주 도심에는 옛 유적이 많다. 그 가운데 하나가 고려시대부터 있었다는 전주 객사인데 이 객사는 조선시대에 벼슬아치들을 접대하고 묵게 한 관사이다. 현판을 보면 호방한 필적으로 풍패지관이라 적혀 있다. 풍패란 한나라를 세운 한 고조 유방의 고향을 지칭하며 풍패지향은 건국자의 고향을 뜻하는 관용어다. 조선을 세운 이성계의 풍패지향이 바로 전주라는 뜻이다. 조선 왕실이 소중하게 여긴 도시가 한양 말고 몇 군데 더 있다. 이성계의 고조부 때부터 인연을 맺어온 함흥, 원산, 그리고 전주다. 전주는 대대로 이성계의 조상들이 이곳에 뿌리 내리고 호족 생활을 했던 곳이다. 이성계의 어진을 봉안하고 철마다 제사를 지내온 종묘 다음으로 왕실에게 기종한 공간인 경기전도 이곳에 세워졌다. 그렇다면 조선의 풍패지향이 되기 전의 전주는 어떤 역사를 거쳐왔을까? 견훤이 남긴 그림자의 아픔을 씻다. 900년의 견훤은 이곳을 도읍으로 해서 후백제를 세웠다. 지금 전주시 완산구 교동에 있는 동고산성은 견훤의 궁궐이 있던 곳이라는 말이 전해 내려왔는데 최근 발굴에서 매우 거대한 건물들이 들어서 있던 흔적이 발견되어 이를 뒷받침한다. 한편 그곳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 남고산성을 지었는데 이는 궁궐을 방위하기 위해 견훤이 쌓았다고 한다. 견훤은 불교, 그 중에서도 진표율종 계열과 밀접한 관계가 있었다. 진표율종은 미륵신앙, 천지개벽과
구세주 신앙을 중시하는 종파였고 후 고구려의 궁에도 스스로를 미륵이라 칭했다. 그러니 후 삼국은 저마다 현세의 미륵이 되려는 군벌들의 대결장이었던 셈이다. 1380년 이성계가 남원 쪽에서 그의 가장 빛나는 승리 중 하나인 황산대첩을 치르고 개경으로 올라가다가 이곳 전주에 들렸다. 그리고 전주 이씨 종친들과 고을 사람들을 불러 모아 병사들과 함께 한바탕 질펀한 잔치를 벌였다. 술이 거나해진 그는 자리에서 일어서서 대풍가를 불렀다고 한다. 큰 바람 일어났네. 구름은 높이 떠올랐네. 온 세상에 오염 크게 떨쳤네. 이제 고향에 돌아왔네. 어디서 또 용맹한 무사를 얻을까? 사방을 지키도록 맡길까? 이 대풍가는 한 고조 유방이 기원전 196년에 군벌들의 반란을 진압한 다음 고향인 풍패에 들러 잔치를 베풀고 불렀다는 노래다. 한마디로 천하를 평정한 제왕의 노래로 이성계에게 이미 고려는 자신의 나라였다. 선비들이 흘겨본 상인의 도시. 조선 후기 전주는 상업도시로 이름을 날렸다. 상공업이 발달하면서 호남 지역의 재화가 모이고 시장을 통해 유통되는 중심지로 전주가 떠오른 것이다. 조선 말기로 향해 가던 18세기에서 19세기 무렵 이 땅에서는 새로운 향토 요리가 나왔다. 비빔밥은 전주성 내에서 왕실과 연관이 있는 양반집들이 궁중의 골동반을 흉내내어 만든 듯하고, 콩나물국밥은 전주성을 드나드는 장사치들이 해장과 끼니를 위해 만든 듯하다. 향토 요리는 양반의 도시이며 상업의 도시였던 조선 후기 전주를 나타낸다. 외세의 빌미와 민족의 비극. 전주 모악산은 예부터 특이한 정기가 서린 곳으로 풍수가들에게 알려져 있었다. 오늘날에도 세력이 대단한 증산교와 그 계통인 보천교, 태울교 등 약 40개 교단이 모악산에서 시작되었다고 한다. 그런 신흥 종교 가운데 전주 일대에서 가장 활발한 세력을 얻었던 종파가 바로 동학이다. 이는 근대 한국사에 가장 큰 영향을 주었다. 1894년 2월 고부에서 조병갑의 학정에 분계하여 시작된 동학농민의 봉기는 동학도를 비적으로 규정하고 처벌할 것을 밝히자 이들은 전주성을 점령한다. 조정은 정예병을 추려 토벌에 나서지만 패배하자 두고두고 후회할 선택을 하고 만다. 바로 청나라에 구원병을 요청한 것이다. 하지만 청나라와 일본이 맺은 텐진 조약에는 청과 일본 중 한쪽이 조선에 파병하면 다른 쪽도 파병한다로 해석하여 일본도 즉각 군대를 출동시킨 것이다. 결국 동학군은 처참히 패배하고 농민혁명도 끝나고 만다. 비빔밥에서 찾는 화합과 지혜. 전북은 곡창지대였고 그 곡식의 집산지인 전주는 일제강점기 때 심한 수탈을 겪었다. 문화재 피해도 심했다. 전주성이 헐리고 사대문 중 풍남문만 남기고 모두 없어졌다.
예종대왕 태실도 도굴 및 훼손을 당하고 원래의 위치에서 지금의 경기전 내부로 옮겨졌다. 이것이 오늘날의 전주 한옥마을이 이루어지게 된 배경이라고도 한다. 우리 것을 마구 없애는 일제에 대한 반발로 한옥을 지키고 새로 짓고 하다 보니 그리 되었다는 것이다. 낡은 것과 새 것, 양반과 상인, 붉고 푸르고 노랗고 검은 것들이 뒤섞이면서도 결코 잡스럽지 않은 조화를 이루는 것, 그것이 비빔밥에서 얻을 수 있는 전주의 교훈이리라. 남원, 돌아올 봄날을 희망하는 예술의 고장. 전라북도의 남원시는 소백산맥 자락에 위치하며 지리산을 끼고 있다. 면적 752제곱킬로미터에 인구는 8만 명 정도이다. 면적은 부산에 좀 못 미치지만 인구는 그 4분의 1도 안 된다. 인구 규모로 전국 시 가운데서 85위 남짓되며 전라북도에서도 7번째로 10만 명에 조금 못 미치는 완주군보다 적다. 하지만 전 근대 시대에는 호남의 중요 도시 중 하나로 손꼽혀 왔다. 예향이면서 안보의 핵심인 도시. 광주에 지지 않는 호남의 예향이 곧 남원이다. 한과 아쉬움, 그러나 끊어지지 않는 희망을 승화시킨 예술의 고장이 남원이기 때문이다. 신라의 음악가인 옥부고가 이 남원경에 살면서 고구려의 고문고를 전수하고 개량하여 명곡을 작곡했다고 한다. 남원이 남원이라는 이름을 갖게 된 때는 진흥왕의 후대인 문무왕이 삼한을 통일하고 이곳에 오소경의 하나인 남원경을 설치하고부터다. 고려시대에도 남원은 요충지였다. 940년에 남원경을 남원부로 고치고 현종 때는 임실, 순창, 장수, 구례, 담양 등 지리산 자락에 가까운 일대의 행정을 도맡는 중심지로 자리매김했다. 임순남이라고 묶어 부르는 임실, 순창, 남원의 핵이 남원이었던 것이다. 그래서인지 고려 말에 가면 외고의 침입이 심해졌는데 남원 쪽으로 침입해서 그 동쪽의 팔랑치 고개를 지나 경기도나 경상도로 밀고 들어가는 추세가 있었다. 여기에 쐐기를 박은 것이 1380년 이성계의 가장 빛나는 전투 중 하나인 황산대첩이었다. 동구겨지 승남에는 남방의 오른팔이다 라고 적혀 있다. 기운을 억눌러야만 하는 땅. 남원은 또한 종교에서도 고대사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했다. 신라 흥덕왕 때인 828년에 당나라에서 돌아온 증각대사 홍척이 실상사를 창건했는데 이 사찰은 한국사 최초의 선종 계열 사찰이다. 시대를 뛰어넘어 조선 태종의 차남인 효령대군도 이 절에 시조를 많이 했다고 한다. 훗날 절이 쇠퇴해져 도적이 들었을 때 불상 안에서는 월인 천강지곡과 고려 화엄경소 등 진귀한 서적들이 발견됐다. 월인 천강지곡은 지금 세계에서 유일하게 남은 판본이다. 헌강왕 때인 875년에는 도선이 선원사를 창건했다. 한국사 최고의 풍수대가였던 그가 지형을 유심히 보고는
이 땅의 길을 누르려면 절을 세워야 한다 하여 절을 지었다고 한다. 도선은 남원 땅에 만복사도 세웠는데 역시 길을 억누르는 의미로 쇠로 소를 만들어 두었다고 한다. 만복사는 실상사 선원사보다 더 발전해 남원 최대의 사찰이 되었다. 수백 명에 이르는 승려들이 아침에 시주를 받으러 나갈 때와 저녁에 돌아올 때의 행렬이 실로 장관이어서 남원 팔경의 하나로 꼽힐 정도였다. 신증 동국여지 승남의 기록에 의하면 만복사는 고려 문종 제위 때 창건하였고 정유 재란 때인 선조 30년에 왜구에 의해 불타버려 현재에 이르렀다고 한다. 조선 전기의 제사이자 기인이며 생육신의 하나인 김시습이 이 만복사에 머물다가 만복사 저 폭이라는 소설을 지었다. 죽은 처녀의 영혼과 사랑을 한 주인공 양생의 이야기다. 소설에서 양생은 이승에서 사랑을 이룰 수 없었으나 다음 생에서의 합일에 대한 희망을 버리지 않는다. 이는 남원 고을 특유의 한과 아쉬움, 그러나 끊어지지 않는 희망과도 부합한다. 이 밖에도 도선은 사람을 해치는 못된 용을 누르기 위해 세웠다는 용담사, 경치 좋기로 다른 남원 사찰들을 압도했다는 승련사, 고려 충수광이 사랑했다는 보현사 등 남원의 명찰들은 수두룩하다. 봄날의 남원을 좋아하세요? 광한루는 황희가 충녕대군으로 세자를 바꾸는 일에 반대하다가 남원으로 귀양 왔을 때 지었고 광통루라는 이름으로 부르며 앉아서 술 마시며 독서하던 곳이다. 귀양살이 도중에 지었으니 당신은 그리 옹대하거나 화려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런데 1444년 전라도 관찰사였던 정인지가 이곳에 들렀다가 너무도 아름다운 경치에 감탄하며 광통루가 아니라 광한루일세 하였다 한다. 광한루는 달 속에 살고 있는 미인 항아가 거처한다는 신화 속의 누각이다. 그토록 아름답다는 의미였으며 시인 묵객들이 드나들며 광한루로 바꿔버리고 달나라 광한루를 표현하고자 은하연못도 파고 오작교도 놓으며 점점 아름답게 바뀌었다. 1626년 우의정이던 신흠은 광한루기를 지어 이렇게 예찬했다. 호남과 영남의 언저리에 끼어 하나의 큰 도회가 되는 곳이 남원이다. 산과 물이 모여드는 곳으로 그 가운데서 광한루는 산수의 전경을 다 갖추고 있는 곳이다. 그곳 풍경을 살펴보자면 그 누대를 중심으로 하여 서쪽에는 교룡성이 있고 남쪽에는 금계산, 동쪽에는 방장산이 있으며 물은 방장산에서 발원, 구불구불 멀리 멀리 흘러내려 노천이 되고 다시 꺾어져서 광환루 앞에 와서는 하나의 호수로 변하여 깊고 맑기가 마치 하늘의 은하수가 기성, 미서 사이에서 발원하여 남으로 부열성을 거치고 북으로는 귀수를 거쳐 깃과 띠처럼 두르고 있는 것과 같다. 호수 위에는 공중에 걸쳐 있는 달이 넷이 있는데 흡사 모녀별이 은하수를 건너도록 신선들이 모여 일하여 그 다리가 놓여지니 하늘이 평지처럼 된 것과도 같다. 이름을 오작교라고 한 것은 그의 견주었다. 무지개 같은 대들보에 단청한 두 공, 진주를 꿰는 듯 늘어뜨린 발, 고솔처럼 빛나는 창문은 마치
오성 12루를 붉은 구름이 가리워 진짜 신선이라도 찾을 수 없는 경지다. 이름을 광환이라 한 것도 아마 그런 뜻이었으리라. 너무도 침이 마르게 찬사를 늘어놓았다. 타임머신이 있다면 그때로 가 신음의 옆에 서서 달빛 비치는 광안루를 바라보며 연못가를 산책하고만 싶어진다. 이런 광안루의 전설적인 아름다움은 결국 한국사에서 빼어난 문학작품, 아름다운 사랑 이야기를 탄생시킨다. 글 공부에 지친 이몽룡이 방자를 졸라 광안루에 놀러가고 역시 봄바람에 마음이 싱숭생숭해진 성춘향이 광안루 근처로 나와 그네를 띄면서 두 사람이 만나게 되는 것이다. 이런 이야기는 조선 왕조 500년 동안 남원 말고도 여러 고을에서 사실로 혹은 전설로 이어졌다. 하지만 얼마 전 세상을 떠난 현대의 지성 이어령은 이렇게 말했다. 춘향전, 심청전, 흥부전 등의 유명한 옛 이야기는 모두 하나의 공통점을 가진다. 사람의 뜻이 지극하면 하늘이 감동하여 기적을 베푼다라는 것이다. 춘향의 절개, 심청의 효심, 흥부의 자애는 모두 현실에서는 불가능했던 일을 가능하게 만든다. 지성이면 감천이다. 그것은 한반도에서 오랫동안 살아온 대부분의 민초들의 비원이었다. 짓밟히고 불타버린 봄날의 꿈. 임진왜란이 상처를 남긴 고을은 하나둘이 아니다. 교통상 요지였던 남원에서도 특히 처절한 싸움이 벌어졌고 처참한 결과가 빚어졌다. 임진왜란 중 강화교섭의 결렬로 왜군이 정유년에 다시 침략한 정유재란이 일어나고 1597년 선조 30년에는 칠천에서 벌어진 칠천량 해전에서 원근이 패전하면서 이순신이 틀어막아 온 서해안 물길이 왜구에게 열렸다. 1597년 9월 순천 쪽에서 합류한 5만 6천 명의 왜군은 구례를 짓밟은 다음 남원으로 향했다. 남원이 뚫리면 충청도가 뚫리고 그럼 한양도 위험해진다. 하지만 왜군은 성을 넘어버렸다. 실상사가 타고 만복사가 타고 광환루도 타버렸다. 오작교는 불타 무너졌고 연못에는 시체가 점점 쌓였다. 조명연합군 8,000명 가운데 거의 대부분이 몰살했고 민간인도 7,000명이 죽었다. 남원에는 죽어간 1만 5천 명의 넋을 조금이나마 달래려 1612년 만인의 총이 세워졌다. 희망은 버려진 자들에게 있다. 개화기와 일제강점기 초기에 남원은 한때 전라남도에 편입되어 전라남도 도청 소재지가 되었다가 다시 전북으로 바뀌면서 도청을 광주에 넘겨주었다. 그만큼 20세기 초에도 남원은 큰 도시였다. 1960년에서 1970년대 산업화 시기에 전라도 전체가 발전 중심축에서 소외되었는데 그나마의 발전 자원은 전북의 전주와 광주로 집중되어 중간에 낀 남원은 이중으로 소외되고 말았다. 남원은 회생할 수 있을까? 망국의 서름을 노래하던 우룩, 일정 춘몽을 이야기한 김시숙, 한양 간 뒤 소식 없는 도련님을 기다리던 춘향이의 슬픔과 한이 지성이면 감천이라고 언젠가는 풀리게 될까? 남원을 비롯한 중소도시들은 소멸해 가고 있다. 그렇지만 희망은
버려진 자들에게 있다 라고 누가 말하지 않았던가. 남원은 필사적인 노력 끝에 옛날의 영광을 되찾으면서 자존심도 살릴 묘책을 마침내 발견한다면 그는 대한민국이 다시 활력 넘치는 나라가 되는 묘책 또한 되리라. 지금까지 30개 도시로 읽는 한국사 중 전주 남원편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다음 영상으로는 새 빛깔의 바다, 여수를 비롯해 부산과 제주의 역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다음 영상도 기대해 주세요.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